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민생 집중 국감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하며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치기, 검찰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했습니다. 공수처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과의 대규모 만찬에서 믿고 따라오라며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당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습니다. 문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장시간 불법 주차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각 당은 이번 국감 최대 현안으로 민생을 앞세웠지만 역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을 놓고 각 당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정치 공방을 주고받은 겁니다. 먼저 여야의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 국감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주된 주제가 됐습니다. 저 소식 이시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죄가 확실하다고 공격했고,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법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법에 뭘 규정했든지 마음대로. 이 대표 사건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반면 민주당은 지연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원이 놀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또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고. 최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 대표 방탄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정감사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가동을 했거든요. 의혹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꼭 등장한다면서요.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해 탄핵의 단초, 탄핵의 스모킹건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세금들이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 암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정감사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박찬대 원내대표도 괴이한 의혹들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김 여사 의혹 파헤치기를 예고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에선 더 노골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해 탄핵의 단초를 만들겠다는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총공세 배경엔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전국 흐름의 분수령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맞서는 국민의힘 사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정책 대신 정쟁만 오가는 국감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야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했다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대표를 만나겠다고 그 회사까지 찾아갔고, 여당은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야당은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에 증축 공사를 맡고 불법 하도급을 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업체 대표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해도 국정감사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회사에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안을 두들기고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우편물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승전 우리 대통령실 관련한 증인만 이렇게 동행 명령을 다수 당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바라는 거는 싸움하는 정치 떠나서 힘든 민생을 좀 차곡차곡 챙겨봐라. 이런 게 가장 우리 행안위에 지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관저 관련 질의를 쏟아냈지만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행정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치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여부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치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경우 고소 고발인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무혐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최재형 목사인 내가 기소를 돼도 좋으니까. 최재형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등이 청탁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항고 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요청이 개인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결정서에 이를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받은 서울 고등검찰청이 수사팀 처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위원장 결국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중인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 전혀 못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하게 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적절한 모습을 야당을 중심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동행 명령을 추진하자 이 위원장은 오후에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탄핵 후 SNS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서 한 발언 등을 성토했습니다. 언론 유튜브에 가서 민주당 좌파 집단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방어적 발언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중 야당 의원이 증인에게 당신이라고 지칭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방이 어투일 수 있겠으나 증인들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 양반 같은 분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아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저 사람의 행위에 비해서 뭔 소리라는 거. 국회 가방위는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다음 주에 YTN 최대 주주 변경과 TBS 사태를 다룰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휴학 관련 대책을 보면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수의대도 6년을 공부하는데 국민 목숨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냐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상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생 학기 단축안이 의사 공백을 해결하려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교육할 수도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고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을 합니까?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입니까? 어떤 의과대 학생이 그야말로 탄식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냐. 학기 단축은 교육의 질과 직결돼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부처 간 조율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그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단축된 학기 내에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6년 과정도 지금 겨우겨우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1년 더 줄인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조 장관은 또 현재의 의료대란은 사회적 재난에 준한다며 그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의 금융지원 등 경제성이 주된 주제가 됐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2월 첫 시추가 확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예비 타당성 심사 의무 여부와 매장량 관련 경제성 논란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장관도 그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얘기하는 중간값으로 그 발표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대통령께서도 이걸 갖다가 좀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논의가 많아서. 특히 야당이 석유 서비스 세계 1위 기업의 분석 결과가 탐탁치 않아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는 해당 분석에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금융 지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9월 19일 한 체코 5개 국책은행 간 MOU 체결했어요. 이게 금융 지원을 약속한 거 아니면 뭡니까?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한국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로 제시된 유럽연합 분석 자료에 대해선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인 우리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배추값, 쌀값, 한우값, 집값 등 민생 문제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금배추 사태를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은 쌀값과 한우값이 너무 떨어졌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선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정부의 배추값 예측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2,000원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정부는 유난히 긴 폭염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이례적인 고온이라. 쌀값 하락을 놓고선 정부가 초과 생산량 통계를 조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송 장관은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쌀값 20만 원 약속도 논란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민생 문제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내탁 공방은 이번 국감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산하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국제축구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문체부의 체육 종목 단체장이 인준 권한도 없는데 승인 불허가 과연 가능한 걸까요? 신영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시정 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피파의 각국 축구협회 독립성 보장 규정을 의식한 듯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장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브라질 법원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나왔다며 호드리기스 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뽑으라고 판결하자 피파가 브라질의 국제대회 출전권 박탈을 경고해 호드리기스 회장이 복직된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피파가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했지만 피파 입장에선 사선 승인 불허 발언 등을 정부의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목 단체장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도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승인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사선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토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금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5천만 원에 올라와 있다. 알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였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허위 매물 피해를 지적하면서 의원 본인도 사실상 허위 매물을 올린 셈이죠. 네. 여당 의원들은 이 당사자 동의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맹비판했고요. 윤 의원은 비난이 과하다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버젓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나가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취지와 달리 다소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는 질의를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는 것도 참 역량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감 때 눈도장 찍으려는 의원들 또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17개 상임위에서 26일 동안 질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소품은 국감장의 단골 손님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배추값을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 산 배추가 등장한
지적한 것도 대표적이고요. 오늘 농해수위 국감장에만 한우, 벼, 계란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빨리 흔들리지 말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자, 거의 똑같은 겁니다. 난 게 아닙니다. 속았죠? 품질이 좋지만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 영세업체를 대변한 질문이었는데요. 농축산 피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아이템들 이번 국감장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목잡기 경쟁은 여전합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감 스타라는 말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감이라 하면 국회의 꽃이자 또 정치인의 스타 등용문처럼 그렇죠. 여겨졌는데요. 지난 2018년 국감에서 당시 초선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엔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에 그치거나 혹은 성과 없는 맹탕 국감이다 이런 지적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조차 누가 더 당 기조에 맞는 발언을 하느냐,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진짜 내용으로 승부하는 그런 국감 스타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원외 대표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세력 확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친윤계 내에서요. 당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자니 윤하는 갈등이 불거지고 가만히 있으려니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실상 첫 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한계 만찬 모임에는 20여 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20명이 넘는 의원이 모인 건 사실상 세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김 여사보다는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 대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친한계가 현안을 주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인데 한 대표는 믿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도 참석한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친윤계 중진 권영세 의원은 대동단결해도 부족한 지금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친한계의 결집이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윤한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선 이에 대해서도 일을 더 크게 만들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죠. 한 대표가 이에 대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이대로 밀릴 순 없다.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버티던 김 전 행정관은 SGI 서울보증감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일련의 언행을 악의적 야합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한 대표는 별거 아닌데 넘어가자는 건 구태 정치라며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친윤계에서 터져나온 한 대표의 해당 행위, 급발진 정치라는 반발을 잠재우고 기강을 잡아 당 장악력을 확대하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강경 모드에 대해 당내에선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고 민주당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이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에 도움을 주느냐,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봐요. 당사자인 김 전 행정관은 당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상근감사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 사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당무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한당훈 대표가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닷새 만인데 그런데 김 전 행정관은 얼마 전에 탈당을 했죠. 국민의힘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지난달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 녹취록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시한 지 닷새 만입니다. 조사의 초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당원 당규 위반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사는 김 전 행정관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분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당원일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당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전 행정관은 당무감사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며 이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장시간 불법 주차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주차에 불법 좌회전, 신호 위반,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이어진 거죠.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문다혜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주점에서 걸어 나온 다혜 씨는 술에 취한 듯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당기며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지 잠시 차에 기대었다가 10여 분 뒤 전봇대에도 기대다 비틀거리며 이동합니다. 옷이 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른 채 골목을 갈지자로 내려와 그대로 차에 탑승합니다. 2시 반쯤 출발한 차량은 약 170m를 이동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택시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마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로 다혜 씨를 임의 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 구역에 7시간 넘게 주차했는데요. 실은 5분 이상 세워두면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이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다혜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밤중에 난폭, 고개 운전은 물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국을 벌인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깨고 나서야 잡을 수 있었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관이 내려 검문을 하려 하자 SUV가 달아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 도주로까지 막아보지만 신호도 차선도 무시하고 아예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하며 내달립니다. 순찰차 2대와 택시까지 따라붙었지만 SUV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도주 SUV는 한밤중 15분 동안 2.5km 정도 난폭 운전을 하며 대전 도심 일대를 희적구동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에 SUV가 멈칫하는 순간 순찰차가 크게 돌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저희의 이제 대답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도 안 했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는 걸리기 싫어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그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한 중국인 여성이 엉뚱한 길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연결로를 거꾸로 들어섰습니다. 역주행을 하게 된 거죠.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모닝 승용차가 도로를 천천히 달립니다. 자세히 보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길, 이른바 램프를 역주행해 들어갑니다. 승용차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까지 들어섰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6대가 줄줄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1톤 트럭만 4대가 추돌했는데 이 가운데 한 대를 운전하던 70대 남자 운전자가 숨졌고 이 밖에도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토가 포토를 계속 들이받았어요. 충격으로 포토가 튕겨나가면서 포토가 승용차를 또 들이받고. 역주행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딴 40대 중국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음주나 마약은 아니었고 단순 운전 미숙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는 7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해 제가 지금 서 있는 고속도로 진출로로 역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섰어도 멈추거나 차를 돌렸으면 됐는데 무리하게 고속도로까지 들어간 이유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즘처럼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에는 서울 한강공원에 과속 자전거들이 넘쳐납니다. 모터 달린 자전거도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 이맘때쯤 안전속도를 시속 20km로 정해놨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아닌 권고일 뿐이거든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입니다. 표지판 속 안전속도 20km란 안내가 무색하게 시속 27km로 자전거가 빠르게 달립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자전거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에 길을 걷던 시민은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과속 자전거는 보행자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따릉이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12km로 주행하는 기자의 자전거를 대부분의 자전거가 빠르게 앞지릅니다.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전거 특성상 핸들을 틀었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너무 쌩쌩 지나가서 저희는 즐기러 나온 건데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471건. 이 중 과속이 원인인 경우는 65%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 일부 구간의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번호판도 속도 계기판도 없어 규제가 생겨도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뒤에가 안 보이는데 수신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홍보, 교육, 제도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까지 등장하면서 자전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법제화에 앞서 과속 방지턱과 권고 속도 표지라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 내려앉고 있다면 불안하겠죠.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공사 중인 부산 지하도로 옆 건물 이야기인데 건물이 기울며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았지만 건설사는 그냥 지내라고 합니다. 추가 확인해서 피해가 확인되면 그때 보수공사와 보상을 해주겠다고요. 이승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벽면 곳곳에 균열이 갔습니다. 임시로 틈을 막았는데 지난달 폭우 때는 틈으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공사하고 나서부터 쫙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 건물과 2m 떨어진 곳에서 땅 및 터널을 뚫는 공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해당 건물 지하입니다. 터널 공사가 시작된 뒤 천장이 내려앉았고 이후 철제 선반이 보시는 것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좀 불안하죠. 뭐 넘어지다 하면 저야 뭐 목숨 날아가는 거지. 건물 주인이 전문 업체에 안전 진단을 맡긴 결과 터널 공사로 땅이 가라앉아 건물 한쪽이 기울었다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지난 5월만 해도 A등급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건물주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6개월 사이에 D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면 E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E등급은 건물이 붕괴하는 등급이 되거든요. 시공사 측은 아직까지는 안전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을 거쳐 공사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보수공사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선 올해 굴착 공사 현장에서만 9차례 크고 작은 땅 꺼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공군은 매년 예비역들을 불러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공군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MBN이 입수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상은 예비역 장교들을 불러 골프 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군 일부 부대는 현역 간부에게 캐디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한 공군 정책 간담회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음주 골프라며 점심, 그린피, 저녁 만찬에 기념품까지 받았다는 글도 쓰여 있습니다. 공군의 정책 간담회 스케줄표입니다. 정책 관련 브리핑은 30분입니다. 체력 단련이라 쓰여진 골프와 견학,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은 8시간입니다. 공군 정책 간담회는 1년에 18번 정도 열렸는데 매 회차마다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가량이 쓰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책정된 예산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참석자의 계급도 일부에 편중됐습니다. 올해 참석자 가운데 장교와 장군 출신은 400여 명, 부사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병사 출신은 아예 없습니다. 일부 부대는 현역 간부에게 예비역들의 골프백을 옮겨주는 임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예비역하고 현역 간의 정책 소통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초급 간부 초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일관해온 인권위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나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을 광고로 제작해 경합주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을 재쟁점화한 겁니다. 트럼프는 핵심 경합주를 8일 새 4번이나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주요 경합주에 디지털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30초 분량의 이 광고는 지난 2021년 1월 미 의사당 습격 사건 영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육성까지 담았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또 해리스 부통령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식 없는 캣 레이디라고 자신을 공격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에 대해서도 비열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just think it's mean and mean-spirited. And I think that most Americans want leaders who understand that the measure of their strength is not based on who you beat dow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부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최근 8일 새 4번째나 찾으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임을 감안해 일자리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For the U.S. economy, American workers will no longer be worried about losing their jobs to foreign nations. Instead, foreign nations will be worried about losing their jobs.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40%가 올해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과 나이가 우려된다고 답해 몇 달 새 고령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기 위한 두 후보의 막판 세몰이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국경 군부대를 방문해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이란도 가자 지구처럼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군사 기지를 찾아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יחד נילחם ויחד ננצח בעזרת השם.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란이 가자 지구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과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ניסיון לפגוע בישראל, הוא ירתיע אותנו מלהגיב, שיסתכל על מה קורה בעזה ועל מה קורה בביירות.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도부와 시설을 목표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대적 공격을 가한 데 이어 가자 지구 공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من 7 أكتوبر ليومنا هذا 12 مرة، هاي المرة ال 12 أنا بطلع فيها أنا وأولادي 8 أنفار بنتشنطط زي هيك بنترمى بالشوارع ما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이란은 최고 경계태세를 갖추며 대비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 수장의 사망설이 나오면서 이란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가 극심한 홍수 피해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거대하고 똑똑하기로 이름난 코끼리들이 대피하다 사치로 발견이 됐을 정도입니다. 이대로라면 수도 방콕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코끼리 여러 마리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덮친 홍수로 자연공원 내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 대피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된 코끼리를 구하려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보지만 몇 마리는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태국 제2도시이자 유명 관광지인 치앙마이 물난리는 계절성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도시 동쪽을 흐르는 핑강 수위가 현지 시각 5일 역대 최대인 5.3m를 기록하며 제방을 넘은 겁니다. 시내 중심가까지 1m 높이의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치앙마이에서만 최소 3명이 감전과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자를 실은 코끼리가 주민 구조 작전에 동원된 가운데 강한 물살 탓에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8월 중순부터 끊이지 않은 홍수와 태풍으로 49명이 사망했는데 열흘 후 만조 때는 수도 방콕까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고 필리핀이 1986년 건설을 중단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바탄 원전입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건설이 중단됐는데 한국의 고리 2호기 원전과 같은 모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탄 원전 재개 등 양국 원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6개월 정도의 타당성 조사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필리핀은 서너 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력이 원전 건설 수주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원조인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되는데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필리핀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로는 6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윤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MBN 기획 매듭과 맺음 무스비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일 양국 관계를 누구보다 몸소 느끼고 있을 한일 커플들 이야기입니다. 서로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연애 또는 결혼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는지 등등 김세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정진우 씨와 이토이나 씨는 2년간의 교제 끝에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나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으로 오고, 그리고 제가 BTS가 좋아해서 그걸 통해서 문화도 조금 배웠는데요. MBN이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한일 커플과 부부 5쌍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K-드라마를 보면서 다정한 캐릭터로 한국인을 바라보거나 K-팝을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경색된 양국 관계 속 언론을 통해 한국을 나쁜 나라 또는 무서운 나라로 인식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을 만나고 상대방의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인식은 변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일 것이라는 일본인에 대한 생각은 근검절약을 잘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니 돌려 말하는 일본인보다 오히려 더 일하기 편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혼 7년차 일본 여성은 일본인 일부가 갖고 있는 무서운 이미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때로는 독도는 어디 땅이냐고 주변에서 묻거나 노제팬 운동으로 불편한 상황도 생겼지만 역사적인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커플이랑 다 비슷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한쪽이 다른 나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커플이지 않을까.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우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840건으로 전년 대비 40.2% 늘었습니다. MBN이 이번에 조사한 커플들은 과거사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더 갖게 됐다고 말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통일 관련 조항을 지워버리고 영토 조항까지 신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직접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9개월 만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대로 통일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담긴 조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조항 신설 가능성도 큰데 여기에 해상 국경선까지 공표된다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영토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한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북한은 헌법 개정 결과를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국방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지금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합니다.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는 걸 반대한다 이거죠.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일 안보 협력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위해 발주한 자료입니다. 전체 164페이지 5개 목차로 구성됐는데 한일 군사협력 방안으로 한미일 핵공유 체제를 거론합니다. 한일 양국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핵공유 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간 인식 차이 해소 등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확장 억제 외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제시하는데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야당에선 한미일 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적, 제도적 틀을 뛰어넘는 가히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고서가 아닌가. 국방부는 해당 보고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일, 한미일 동맹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명령어만 입력하면 되는, 그러니까 글로 쓰면 영상을 바로 만들어주는 AI의 동영상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편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을 손에 쥔 여자아이가 해변을 따라 뛰어갑니다. 실제 촬영본 못지않은 현실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 영상입니다. 해변, 연, 노란색 티셔츠, 햇볕 등을 입력하자 관련 개념을 학습해온 AI가 명령어에 맞게 16초 분량으로 구성한 겁니다. 증명사진을 넣으면 AI가 사진 속 얼굴을 본따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가 AI 동영상 프로그램인 무비젠을 개발했는데 내년쯤 인스타그램에서 일반 이용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은 동영상 쇼츠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평범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영상 제작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AI 영상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메타까지 가세하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후 구글과 중국 화이쇼우 등이 앞다퉈 자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 동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1인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 편집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영상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존 영상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지던 고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걸까요? 이번 주 11일 금리를 결정짓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3년 전인 2021년 2월 기록한 1.4%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여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압박은 받을 거고 연준이 이번에 0.5 정도 내려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목을 잡았던 가계빚 증가와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9조 6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하락했고 9월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도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감안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9월 가계대출 감소가 추석 등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이 보다 확실해진 뒤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9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한 달 정도 데이터를 보고 10월에 인하를 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0.5%포인트 빅컷에도 우리는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내륙 지방으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불편할 수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으로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으로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